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거둔 남자 독신남입니다. 최근 한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세계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대중예술 시장에서 기존의 제도권을 뛰어넘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기존 제도권이라고 하면 미국 중심의 백인이 지배하는 대중예술 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두가 짐작하시겠지만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은 기존 미국의 음악 제도권을 통해 탄생한 스타가 아니죠. 아미를 통해 팬으로부터 직접 탄생된 그 어떤 음악 중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팬들이 직접 만들어낸 스타입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도 백인 중심 미국의 기존 영화 산업을 적잖게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와 K 콘텐츠가 자꾸 영화 산업의 본고장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장면을 보고 놀라는 것이 비단 미국 영화계뿐만 아니죠. 바로 미국과 결을 달리하고 예술성을 강조하는 유럽 영화도 한국 영화가 유럽 중심으로 점점 더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최근 한국 영화를 두고 세계를 정복했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독일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만 읽다 보면 정말 한국이 이미 세계 영화 시장을 장악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유럽 영화 산업이 한국에 비해 취약한 곳인가? 이곳 유럽도 그리 호락호락한 곳은 아닙니다. 유럽의 영화 산업은 세계를 리드하는 곳 중 한 곳이죠. 규모 면에서도 적지 않을 뿐더러 성장도 꾸준히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유럽 국회가 2018년 2월 작성한 유럽 영화 생산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무려 47%가 성장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제작된 영화만 18,000편이나 됩니다. 2007년도에 1444편이 제작이 되었는데 2016년 2124편이 만들어졌죠. 47%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화 제작 건수를 말을 합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제작도 2016년 698건으로 같은 기간 2배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상업영화는 33%나 증가를 했습니다. 유럽 영화 산업의 주축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인데요. 이 5나라가 전체 유럽 제작 영화의 53%를 생산해내고 있죠. 어쨌든 유럽 영화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업영화 77편, 독립예술영화 113편으로 전체 유럽에 비하면 유럽 개별 국가별로 따져보면 웬만한 유럽 국가 한 곳을 압도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제작사가 즐비하긴 하죠. 예를 들어 유로파컵이라는 제작사는 안나, 루시, 3days to kill, 96시간 등 세계적인 상업영화를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유명한 감독 룩 베송이 대본을 직접 쓰고 때론 감독을 하기도 하고 리암 니슨이나 스칼렛 요한슨, 머건 프리만, 케빈 코스트너 같은 세계적인 배우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스크린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룩 베송이 이 회사의 설립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작사가 있는 유럽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은 특유의 예술성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고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화 시장 확보도 미국에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로파컵은 여전히 적자이고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영화를 제외하고 헐리우드 영화에 장악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단 상업성 면에서 유럽 영화는 미국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이에 반해 상업성과 예술성 모두 한국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죠. 이렇게 유럽이 못하는 것을 한국이 이룬 것에 유럽 영화계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영화는 예술적이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유럽이 미국 영화에 비해 예술성이 뛰어나다? 이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영화계 속사를 살펴보면 맞는 말이 아니죠. 매년 열리는 베를린 영화제나 칸느 영화제 말고 영화의 예술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1932년 영국에서 창간된 영화 전문지 사이트 앤 사운드의 투표입니다. 전 세계 유명 영화 비평가와 감독 1000명의 규모로 투표인단을 만들고 투표를 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를 뽑고 있습니다. 즉 시대를 넘는 예술성 있는 가장 뛰어난 영화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사이트 앤 사운드의 지표죠. 여기에서도 1위의 자리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 그 다음으로는 오슨 웰즈 감독의 1941년 작품 시민 케인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미국 영화죠. 이 투표에서 선정된 절반의 영화가 미국 영화입니다. 즉 유럽 영화라고 딱히 예술적이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럽은 예술영화나 상업영화로 미국 시장을 비롯 전 세계 시장을 유럽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특유의 예술성을 가지고 승부를 해봤는데 안 됐고요. 헐리우드 따라하기도 해봤는데 별 소득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봉준호 감독의 작품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 유럽은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흥행과 예술성 두 개를 다 잡은 한국 영화에 놀란 거죠. 거기에 올해 미나리에서 나오는 윤여정 씨의 연기력에 또 한 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거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한국이 툭툭 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럽 각 나라별로 영화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화 산업의 생태계가 미국같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는 얘기를 못하죠. 유럽 연합 차원에서 문화 예산으로 투입을 하는 자원이 있고요. 또한 유럽 연합은 각 나라 간 코프로덕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같은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의 영화를 다른 유럽 국가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매년 500편 이상을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유럽 안에서는 나름 거대한 영화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에는 한국 영화가 세계를 정복한 것으로 보이는 듯 하겠죠. 독일 유럽 일간지 디 벨트지는 한국 영화를 통해 백인인을 지배해왔던 미국의 영화 산업은 이제 끝났다라는 예언까지 했었습니다. 정말 이 신문의 예언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상 수상식에 윤여정 씨가 후보에 오르고 여우조연상을 수상한다면 우리 한국 영화가 독일 신문사의 예언을 맞춰줄 수 있을 듯 하죠. 그런데 유럽이 한국 영화에 주목한 건 비단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관심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영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 영화, 과연 어떤 모습이고 이들에게 한국 영화란 무엇일까요? 스위스 노이어 쭈리히 짜이퉁은 한국 영화 산업을 가리켜 진정한 하나의 세계 영화관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그냥 월드 시네마라고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대단하죠. 모든 요소와 장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2019년 8월 기사로 2020년 2월 있었던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 훨씬 전에 만들어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수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이런 기사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기사는 기생충을 보고 있노라며 한국 영화의 고통과 웃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런 상반된 두 요소가 한 스크린에 모두 살아있다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사는 한술 더 떠서 한국 영화는 그냥 아예 새로운 장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최근 수많은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점을 봉준호 감독이 대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한국 영화는 한 장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한계를 폭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그 예로 봉준호 감독의 2006년작 괴물을 꼽고 있습니다. 기사는 괴물을 가리켜 환상적이고 그로테스크 기괴한 모습으로 가족영화와 몬스터 생존 영화의 믹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리고 김지훈 감독의 나는 악마를 보았다. 이런 영화들은 그림을 그려내고 만들어내는 능력뿐 아니라 바로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혁신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혁신을 담고 있는 새로운 장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기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국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작품들은 대개 정확히 성공의 공식에 따라 계산이 되어지기에 동일한 형태의 블록버스터의 다수작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한국은 오래된 미국 영화의 스릴러와 호러물의 각 장르에 담긴 모델을 취하고 있고 이를 새로 재구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설정의 깔끔한 그 표면 아래 잔혹함과 고통이 담긴 깊은 공포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한국 영화는 엄청난 긴장감을 조성할 만큼 재미도 있으면서 헐리우드 영화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얘기죠. 즉 재미가 있고 눈이 호강하는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에 늘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고 이에 따라 쉽게 읽혀지는 단순 패턴이지만 한국 영화는 아주 세심하게 잘 정리된 깔끔한 모습과 그 아래 숨어있는 잔혹함이나 공포 등이 존재하는 구조로 영화의 형태가 다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영화를 보다 미국 상업 영화를 보면 재미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다층 구조인 반면에 미국 영화는 단층 구조이고요. 음악으로 얘기하면 다성음악이 아닌 단성음악이라고 할까요?
한국 영화는 늘 시대의 아픔을 담아왔다고 독일 매체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한국 예술인들은 시대의 부조리를 보고 참지 않았으며 이를 예술로 승화했고 나름 그 시대를 향한 저항 방식을 찾아왔다는 말도 됩니다. 즉 한국 예술인의 뛰어난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필름 토스트라는 매체는 2020년 3월 6일 한국 영화는 어떻게 서방 국가들을 정복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영화 역사를 조명하며 K필름이 사회 문제를 담고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시작은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문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영화는 1919년작 의리의 구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완전한 영화가 아닌 영국 중간 사용되는 영국의 일부였지만요.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영화는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기 시절 한국 영화는 자유롭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 제작된 영화는 일본에 대한 저항 정신을 담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 시대 바로 한국 영화의 시금석이라고 불리우는 나홍규 감독의 1920년작 아리랑이 나오죠. 그리고 기사는 1942년 한국어 영화 자체를 일본이 금지시켰다고 밝히며 기존 영화의 인프라를 통해 일본 정부를 선전하는 쪽으로 악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 북한과의 전쟁이 있었고 1948년 한국 영화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960년 들어 한국 영화는 폭꽃을 피웠지만 1970년대에는 검열이 시작되었고 국가선전으로 이용이 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한국 영화가 숨을 쉴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한국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인정을 계속해서 받아왔으며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나오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한국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부침 속에서 한국 영화는 당연 한국 사회의 문제와 함께 고스란히 성장을 해왔고 이를 담아왔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영화에서는 정치와 역사의 소재가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장르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점은 유럽이 알지도 못하고 잘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등을 제외하고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정치가 격동하는 시대를 살아오지 않은 거였고요. 이에 반해 유럽의 영화 산업은 이 시기에 급속도로 발전되어 오면서 유럽의 영화인들은 이런 소재를 경험해보지 못했죠. 노이어쭈리 시자이퉁도 같은 맥락으로 한국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는 일본 아래에 있었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엄격한 검열을 통해 자유롭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국의 영화가 놀랍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03년도 그 유명한 스파이크 리 감독은 올드보이를 리메이크하기 시작했으며 박찬욱 감독은 니콜 키드만 같은 대스타를 캐스팅해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고 밝힙니다. 한국 영화는 이렇게 100년의 역사를 지녔고 시대의 아픔을 저항으로 뚫고 고유의 영역을 창조해 새로운 장르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유럽인들에게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영화인들에게 한국 영화란 이렇게 새로운 장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장르로 자기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룬 것이 바로 한국 영화입니다. 이는 앞서서 말씀드린 디 벨트지의 독일 기사 이제 한국 영화를 통해 미국 영화의 패권이 끝났다고 설명한 이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디 벨트지는 백인 남성 중심의 미국 영화계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 영화 시장의 미국 패권이 이제 끝났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영화 산업의 주류인 곳이 비주류로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죠. 그리고 노이어쭈리 시자이퉁은 이보다 더 강하게 뻔한 패턴을 보이는 헐리우드 상업 영화가 이제 한국 영화로부터 배워야 할 시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의 시장 잠식을 당해 있는 유럽에서 자기들이 할 말은 아닌 듯한데요. 스위스는 유럽이 아니긴 하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